일단 먼저 문제 좀 풀까요? 왜냐하면 오늘 너무 늦지 않게 끝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또 힘드실 것 같아서. 원래는 어쨌든 간에 쉬자라는 견해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 안 쉬었던 거는 진도 때문이었는데요. 68쪽 문제집 68쪽이요. 문제집. 예. 제 2절에 이제 부동산 관리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 쪽을 보시면 자, 1번 문제죠. 자, 다음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 더 적절치 않은 거랬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거 하는 걸 법률적 관리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죠. 2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걸 기술적 관리라고 한다. 이게 기출문제예요. 쉽죠? 3번 자, 부동산 활동에서 순이익의 합리적 도출을 위해 산출하는 거 그런 걸 경제적 관리를 한다. 와, 너무 쉬운데 이거. 4번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그랬는데 일단 여러분 그 인력 관리는 경제적 관리라 그랬죠 아까? 그런데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예요, 법률적 관리예요? 법률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어요. 두 개 가치가 아니고 앞에 인력 관리만 놔도 계약 관리를 빼버리면 좋은데 계약 관리가 경제적 관리다. 그게 틀렸다고요. 인력 관리는 경제적 맞으니까. 5번에 자, 협약 관리는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등을 다루는 기술적 관리를 말한다. 기술적 관리를 다른 말로 협의라고도 해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입니다. 별거 없네,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부동산 관리는 자산 관리나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부동산 관리 업무 중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설비 운전 보수, 그 시설이지 뭐 그거. 3번에 에너지 관리, 보일러비 아끼자 그건데 시설 관리죠. 4번에 건물 청소 관리, 시설. 방범 방제 보안 관리, 시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는 시설이 아니고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그건 자산 관리, 자산 관리. 그래서 그런 걸 자산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자, 3번에 부동산 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걸 했는데 여러분 그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펀드에 오피스 빌딩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금융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 펀드나 이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 같은 것들이 수익을 위해서 오피스나 상업용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직접 관리할까요? 관리자를 둬야 될까요? 그렇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건물을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길 거고. 3번에 국내 연기금, 예컨대 국민연금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피스 빌딩 투자가 증가한다. 이 사람들도 빌딩을 한두 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길 거고. 4번에 외국계 부동산 펀드가 복합용도 시설에 투자가 증가한다. 얘들도 외국에 있으니까 맡기겠죠. 그런데 이번에 단독주택 자가 소유 비중이 확대되면 남에게 맡기겠어요? 자기가 하겠어요? 와, 이건 공부 안 해도 알겠다. 그러니까 할만하죠. 이게 기출 문제예요. 관리 쪽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다, 개발이다 이거 할만해요. 이용이다, 용어만 알면 됩니다. 용어. 4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관리 전문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이번에 부동산 관리는 기술, 경제, 법, 제도 등 여러 측면에 있어서 물리적 설비뿐만 아니라 경영 또는 법률을 포함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옳은 이야기죠. 이 경영이 다른 말로 경제적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3번에 부동산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은 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또는 임차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겠죠. 아까 부의 극대화 이야기했죠. 관리자는 소유자가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4번에 관리 방식 중 기밀 유지나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가 관리보다 위탁 관리가 유리하다 그랬는데 반대죠. 위탁 관리보다 자가 관리가 유리하죠. 5번 부동산의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면 많은 비용이 지출되거나 임차인의 불편 등을 이야기하니까 예방적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담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까 읽어봤던 거죠, 그죠? 부의 극대화. 이번에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거, 그런 건 비율임대차예요. 비율임대차. 아까 뭐 백화점 같은 매장에서 많이 쓴다는 것. 3번의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다. 아까 그런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4번의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고 대형 건물 같은 관리에 유용하다. 그렇죠. 위탁관리는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옳은 이야기고, 5번의 헌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데 기술적 관리만 위탁하죠. 경영관리는 돈은 자기가 직접 받고 자가관리하고, 시설관리, 다른 말로 기술적 관리죠. 이런 거는 자기가 한다고요, 위탁한다고요? 위탁. 그래서 그런 게 혼합관리다. 좋아요. 그래서 5번도 이제 뭐 쉽고 2번이 답이었고요. 6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답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적 계획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뭐 옳은 이야기죠. 아까 오래 쓴다 그랬죠. 이번에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 추구한다면 그러면 이제 관리가 잘 되겠어요. 부실한 관리를 처리할 것이다. 좋아요. 3번의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를 이용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 그렇죠. 과도기라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고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혼합관리 방식은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그랬어요? 불분명하다 그랬어요? 불분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뭐 옳은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 관리는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에 이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하는 것, 이런 걸 소위 기술적 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경제적은 돈이죠. 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탁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전문화된 관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전문가를 쓰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자, 부동산 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임대료의 수납, 징수, 그 다음에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그럼 그게 관리사죠. 관리자죠. 5번에 부동산 관리자가 유지 관리 업무의 수행 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흠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걸 예방적 관리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뭐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면 자, 부동산 관리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여러분 상업용 같은 경우는 뭘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겠어요? 매출액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요? 많은 거. 가능 매상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비율 임대차는 임차자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뭐 매장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수수료 매장. 다음에 3번은 대응적 유지 활동은 시설 등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이다. 그러면 대응이에요, 예방이에요? 예방. 대응은 고장난 뒤에 하는 거고. 그래서 예방적. 그 다음에 4번에 자,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다 잊어먹었다고 잊어먹고 못 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임대료 손실보험은 건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건물로 수리 및 복원하는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뭐 그런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다. 그러니까 3번만 알아도 답은 나오죠. 이런 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해보니까 별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본소로 다시 오셔가지고 부동산 개발하고 마케팅인데 아무래도 개발 쪽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려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덜 걸린 마케팅을 먼저 하고 개발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빼먹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제가 잊어먹으면은 개발 안 했다 그러면 돼요. 잊어먹을 가능성 별로 없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 480쪽 가시면 480쪽 가면은 제6절의 부동산 마케팅 여기 이제 한 개 정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나온다면 어디냐면은 뭐 거의 찍을 수 있어요. 481쪽의 맨 끝에 4번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이다 뭐 그런 거 있나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실은 마케팅은 이제 뭐 그거만 아시면 되는데 뭐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의 보시면 마케팅이란 생산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련되는 모든 체계적 경영 활동을 말한다. 이는 판매 자체만을 가리키는 판매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많이 쓰죠, 마케팅. 와, 이거 누가 쓰셨는데 이렇게 글씨를 작게 잘 썼을까? 몇 번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키가 또 너무 커. 중개사법 공동수업 오야 같이. 오전 야간 같이 그 이야기인데. 키가 누가 제일 큽니까, 우리? 아, 나도 쓸 수 있구나. 저는 못 쓰는 줄 알았는데, 뭐 충분히 쓰네요. 그러면 의자 대고 쓴 거 아닌가? 그래, 생각보다 크죠? 아, 그랬구나. 야. 뭐 쓸 수 있죠.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올리면. 더 사실은 어깨도 아프지만 카메라 각이 안 나와요. 너무 올려버리면. 딱 여기서 이 정도까지 쓰는 게 좋고요. 이제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면은 이쪽이 약간 왜곡돼 가지고 이쪽은 이게 보이죠. 끝이 내렸으면 여기는 안 보여. 가운데는 이제 이게 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공면이면은 괜찮은데 마케팅인데 이제 뭐 아무튼 참 우리가 결혼 시작한 이래로 오늘처럼 여유가 있는 날이 없네요, 그죠? 이 마케팅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번역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마케팅 이렇게 쓴 건데 보세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죠,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밖에 나가면요,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마케팅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래요. 그럼 도대체 마케팅이 뭐냐? 그럴 때 이 마켓이라는 게 시장이잖아요, 시장. 에다가 ing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뭘 하는 중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어내는 중이다, 뭐 이런 느낌 같은데. 그래서 요건 이제 굳이 우리말로 번역해 봐라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시장 창출 과정이다. 말이 좀 너무 어렵나요? 창출 과정 또는 시장 창조 과정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우리 학자분들은 이 마케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이제 1980년대 초반이거든요. 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순수한 미국 이론을 이제 국내에 소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마케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 애들도 뭐 특별히 번역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케팅이라고만 해요. 일본 애들도. 그래서 그럼 마케팅이 뭐냐? 시장을 만드는 거다. 시장을 만든다는 건 또 뭐냐? 시장을 만든다는 건 뭔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몽땅 팔아버리면 시장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 봐라.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핸드폰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잘 쓰고 있어요. 핸드폰이 원래 있던 건 아니죠. 우리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초창기 핸드폰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무기급이죠. 무전기 같은 거, 플립 있고 뒤에 배터리가 막 이따만한 거 달려 있고 까만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뭐 애니콜과 한 대 때리면 사람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딸거닥 접어지는 게 나오다가 이제 뭐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갔는데 어쨌든 핸드폰이라는 것들을 누군가가 이제 기획하고 개발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이제 국내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수십조. 전 세계적으로 하면은 말도 못하는 시장이 된 거죠. 심지어는 뭐 이제 그 애플 같은 회사는 원래는 그 PC 팔던 회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 핸드폰의 막 한 40% 이상을 팔아대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인데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만든다는 건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만들면은 잘 팔릴 거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걸 시장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제품 계획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안 팔릴까요? 잘 팔릴까요? 잘 팔리죠. 그래서 이렇게 잘 팔기 위한 노력이 바로 마케팅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팔기만 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사후 관리까지 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삼성도 마찬가지 노트 7도 그랬지만 지금 아이폰도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문제가 있더라. 배터리가 뭐 발화 문제도 있고 발화 가능성도 있고 위험하더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객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이거 배터리 터지면은 뭐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 그러면 가만 놔둬야 될까요? 개선을 해야 될까요? 개선, 그렇죠. 그래서 싹 다 리콜 불러가지고 뭐 제품 자체를 폐기하든지 아니면 그 노트 7이 FE라고 해서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노트 FE라고 팬 에디션이라고 재활용돼서 나온 거 아세요? 있어요. 노트 7이 이제 좋아요, 이거. 배터리만 조금 낮춰가지고 한 건데 이거 있으면은 이거 구하면 참 좋은데 물량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 팬 에디션이라고 나왔는데 노트 8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기능이 거의 8급이에요. 가격은 좀 싸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조사해가지고 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다시 만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전 과정을 우리가 마케팅이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아까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요. 마케팅은 장사하는 거다라고 오해하거든요. 장사? 판매? 물론 판매도 마케팅의 일부이긴 합니다. 그런데 마케팅은 판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판매 이전 단계부터 판매를 위한 모든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조사, 계획, 생산, 판매, 사고관리까지를 총괄하는 거다. 즉 기업이 할 수 있는 전체 경영활동을 총괄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게 만들어졌냐 그 이야기인데 이제 그걸 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예컨대 우리가 한 192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 구미 선진국 기준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때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일제 시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어 문명이 이제 발달하지 않을 때죠.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기술이 형편없다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 능력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물건을 잘 만들어야 팔리는 거예요. 그냥 만들면 다 팔리는 거예요. 만들면 팔리죠. 그래서 뭐 1940년대 후반에 이제 LG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죠. 제가 이제 LG 출신인데 락키라 그랬어요. 락키 처음에.
주식회사 라키야. 즐거울 락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라키가 처음 만든 게 그 동동구리무예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그 머리에 바르는 영양제 같은 거야. 동동구리무. 이름도 뭐 촌스럽잖아요. 그 당시니까 뭐 40년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광고도 춘향이가 나와. 향나나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광고 보면 웃겨요. 그 흑백인데. 그래가지고 뭐 바르면은 뭐 이도령이 어쩌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생각해보세요. 40년대에 뭔 기술이 있겠어요. LG란드. 그러니까 딱 제가 생각하면 빤한데 실제로 거기 박물관에 가면 설비가 있는데 딱 제가 이야기가 똑같아요. 솥단지에다가 기술을 어디서 알아왔어.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막 국자로 저어가지고 하얗게 크림을 만든 거예요. 크림. 영양 크림을. 근데 뭐 그때 용기가 뭐가 있어? 플라스틱이 있어요. 뭐 유리병이 있어요. 아무데나 뭐 용기 같은 거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퍼 담어. 예? 밥죽으로 담아가지고 뚜껑 닫아가지고 그냥 아줌마들이 이렇게 이고 다니면서 판 거다 그 이야기예요. 뭐 얼굴에 차 발라봐라 막. 예? 죄송합니다. 얼굴이 뭐 반짝반짝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옷 발라보니까 아줌마들이 안 바른 것보다 훨 낫거든요. 그렇게 팔아먹은 거죠. 전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용기, 제품 용기가 좋았어요. 뭐 스티커가 좋았어요. 뭐 디자인이 미려했어요. 제품 자체가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팔릴 때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공급자가 큰 소리 친다 그래서 이걸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194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적으로는 어떤 시대냐 하면 1940, 50년대로 봐야 돼요. 50년대라고 할까요? 네. 시대적으로 어떤 때냐 하면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에 발발했고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게 1945년이에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사이는 뭐 몇 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세계 대전이 두 번이나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 전쟁을 하면 세계 대전을 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느리게 발달할까요? 빠르게 발달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과학은 거의 이때 발달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화학공학이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발달한 공학인데 왜 발달했냐? 독일 애들이 탱크를 만들려면 라바, 고무가 필요해요. 근데 고무나무가 아프리카밖에 없어. 그걸 가져오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느냐 연구하다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과학을 끌고 왔죠. 한동안. 원자탄도 이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물론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더 늘었죠. 그런데 이제는 공급은 누구나 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기술을 가지고 있다. 왜냐? 이 회사 가가지고 기술을 배워가지고 독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급이 넘치고 넘친다 그 이야기예요. 수요보다. 아무리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훨씬 늘었다. 그럴 때는 이제 누가 큰 소리 칠까요? 공급자가 큰 소리 칠까요? 수요자가 큰 소리 칠까요? 수요자겠지. 뭐 이거 물건은 많으니까 사는 놈이 왕이지.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말한 게 소비자가 왕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한 건데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대가 된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질문드리죠. 여기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저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농담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동동구리무는 안 나와요 참고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 하에서 이제 공급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급자는요. 옛날처럼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팔릴까요? 이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제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학문이 탄생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한 번에 정리가 다 된 게 아니고 한 가지를 각각 여러 학자들이 주장한 걸 지금 싹 다 묶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 마케팅의 의의를 좀 보셨고, 그 다음에 481쪽에 맨 끝에 세 가지 차원으로 바로 가죠. 마케팅과 관련해 부동산 마케팅은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가르치는 시장적인 마케팅이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입장의 마케팅 전략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STP 전략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포피 믹스 전략이다라는 게 있다. 뭐 경영학 쪽이나 이런 쪽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객적인 마케팅이라는 거다. 마케팅을 줄여서 MKT라고 쓸게요, 그냥. 이거는 이제 수요자 입장의 마케팅 전략이다. 여기도 이제 한계에 봉착하니까 만들어진 게 관계 마케팅이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 공급자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이제 크게 일단 정리하시고, 시장적인 마케팅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1등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이 마케팅 이론이 요 언저리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1960년대 대한민국이라는 데 소개된 거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대학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강의했던 대학이 있고 느리게 강의했던 대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니까 근 몇십 년 안 됐잖아요 지금. 제가 요 조금 뒤에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 지금 사실. 그런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마케팅이 난리였거든요. 막 그때 이제 마케팅 공부하지 않으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이럴 때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이론들이 들어왔을 때 모든 기업들이 이 마케팅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러죠. 이제 다 몰랐죠. 그러니까 모를 때 어떤 똑똑한 사장이 야, 이 마케팅을 잘하면 아무리 물건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께 잘 팔릴 수 있다 그러더라. 왜냐하면 소비자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직원들을 마케팅 교육을 시켜보자.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장에서 1등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 STP는 뭐냐? 여러분 이거는 약자인데, 영어 약자인데 그냥 다 기억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인데 영어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한글로 시장 세분화라고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정 전략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이제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이라고 한다. 이제 포지셔닝이 원래는 위치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차별화라고 번역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피 믹스는 첫 번째는 이제 프로덕트, 제품 믹스,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스, 가격 믹스, 세 번째는 이제 플레이스, 유통 경로죠. 유통 경로 이렇게 번역해요. 네 번째는 프로모션, 홍보 또는 판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회사의 사장이 와, 이제 마케팅이 중요하구나.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 치고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직원들 중에 똘똘한 애들을 교육을 시켰다. 그랬더니 그놈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야, 우리 제품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느냐 시장을 잘라보더라. 근데 제가 개발업자, 아파트 개발업자라 치죠. 우리 아파트는 30대가 쓰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그 이후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 보는 거예요, 연령에 따라. 왜냐? 30대는 돈이 없으니까 작은 데 사겠죠. 40대는 약간 중형으로 가겠죠. 왜냐? 애들이 있으니까. 50대는 여유도 있고 애들이 너무 크니까 대형으로 가겠죠. 그런데 60 넘어가고 애들 다 시집장을 가버리면 계속 대형 살겠어요? 청소하기 힘든데 작은 데로 가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쪽 가면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택연금 빨리 넣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대충 살다 가셔야죠. 대충 살면 안 되고 잘 살다 가셔야죠.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다르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으로 봤더니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쪽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40, 50대가. 그런데 요런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중간층이 많았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이렇게 역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60대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린애들은 작고 몇 명 안 나니까 중산층이 점점 작아진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단 말이냐? 고령화되고 있다. 인정하시죠 이건? 그러니까 고령화되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맨날 지금 건설회사들이 막 중대형 아파트만 지어대는데 중대형 아파트를 지어대면 팔릴까요? 이제 안 팔릴 수 있을까요?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게 미분양 나는 거예요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분화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 우리 전략이. 그래서 우리는 목표 시장을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는 고령자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이쪽이 많이 늘어나니까. 야, 그러면 고령자 시장의 특징이 뭐냐?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굉장히 바닥이 미끄러워야 되겠어요? 안 미끄러져야 되겠어요? 만일 다치면은 119가 빨리 올 수 있게 비상벨이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그 전혀 달라요. 우리가 사는 아파트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거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목표 시장을 고령적으로 잡았다. 차별화는 뭐냐? 그런데 여기가 품질이고 여기가 가격이라고 쳐봐요. 그럴 때 똑같은 고령자 아파트를 만드는데 어떤 회사는 이런 걸 만들더라. 그래서 가격은 막 한 전세가 기준으로 5억씩 하고 품질은 호텔급이다. 최고다. 이런 데가 있어요. 삼성이 운영하는 게 저 영통에 가면 있어요. 전세 5억이야. 전세만. 명지대가 하는 것도 있어요. 명지대가 하는 실버타운은 거기는 매매가가 한 20억이에요.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전세로는 뭐 한 7, 8억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또 어떤 이게 초고품질이죠. 어떤 경쟁자는 아주 엉망이더라. 뭐 무슨 판잣집 같은 거를 품질이 아주 개판. 그러니까 막 옆에서 할머니가 막 지서 울면은 다 들려. 막 그렇게 방음이 안 되고 겨울에는 추워 죽겠고 가격은 싸더라. 가격 뭐 몇 천만 원 이런 것도 있더라. 그럴 때 우리가 얘들하고 똑같이 가면은 얘가 선발이니까 얘한테 질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것도 경쟁도 치열하기도 하지만 이겨봤자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는 우리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아까 포지셔닝이 위치라 그랬죠. 위치를 얘들하고 겹치게 갖는다고요. 차별화한다고요. 이게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 제일 어려운 말이야. 저게.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사실은 관념적인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건데 소비자 머릿속에 있는 건데 제가 관념적이면 이해 못하니까 그림을 그린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위치에서 차별화시킨다면 자 제품의 품질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냐? 최고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높게. 네. 그러면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결정이 됐죠? 아까 고령자 거니까 안전해야 된다 그랬죠? 미끄러지지 않게. 두 번째, 가격대도 결정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고령자가 계신 거니까 판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옆에 보니까 모델하우스 하나 있던데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뭐 도우미들 막 예쁘고 빵빵하고 막 젊은 애들 불러가지고 음악 흥겹게 틀어놓고 뭐 그렇게 팔아야 되는 거냐? 뭐 노인분들이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도우미가 아무리 이쁜들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요. 노인분들이니까 공짜로 뭘 주면서 무료 건강검진을 하자고요. 그게 낫지. 뭐 마케팅비 뭐 수십억 쓰는데 그래가지고 노인들 다 불러가지고 안마 무료로 해드리고 안마 한 4시간 안마 해드리고 안마 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유통 경로도 같아야 된다고요. 좀 달라야 된다고요. 방법이. 네. 홍보 판촉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달라야 되겠죠. 설명을 방금 홍보 판촉을 했네. 그러니까 홍보하는 방법이 기존과 달라져야 된다 그 이야기고 유통 경로는 근데 이제 우리가 판매할 때 어르신들 보고 여기 모델하우스 와라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경로당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하자 그 이야기 안마해 주면서 그러니까 유통 방법도 같아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고요? 달라야 된다. 그러면 경쟁사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중대형만 만들어 대고 있을 때 우리가 고령자에게 딱 맞는 소형 평형을 만들었다. 게다가 교묘하게 광고하고 있다. 그러면 안 팔릴까요? 잘 팔릴까요? 네, 잘 팔리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1등 했다. 그러기 위한 전략을 뭐라 그러느냐?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등 하면 끝이냐? 그러면 좋은데요. 문제는 경쟁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보세요. 경쟁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저 회사가 이 회사가 별 볼 일 없는 회사인데 왜 갑자기 1등을 했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봤더니 똘똘한 직원들을 최근에 6개월간 해외 연수를 보냈다 그러더라. 왜 보냈지? 마케팅 교육을 했다 그러더라. 뭐 인당 한 1,000만 원짜리 교육이라 그러더라. 마케팅 교육은 그 정도 해요 보통 밖으로 나가면. 우와 그러면은 그 마케팅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다 그러더라. 그럼 경쟁사도 가만히 있겠어요? 바보가 아니면 직원들 교육시키겠어요? 교육시켰더니 이놈들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주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계속 1등 할 수 있을까요? 경쟁이 치열해질까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또 고객 조회 마케팅이에요.
이건 고객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다시 또 1등 하자 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공급자 내가 어떻게 만들 거냐를 고민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소비자 입장입니다. 소비자는 어떨 때 만족할 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장적인 마케팅에는 반성으로 나온 거죠. 이거는 지나치게 공급자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어떤 생각하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에이다의 원리라는 게 적용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판매 과정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attention. 이게 뭐지? 라고 단순히 주의를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관심을 갖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desire. 욕망이 일어나는 단계가 있고, action. 행동을 하는 단계가 있죠. 또는 계약하는 단계가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백화점 갑니다. 이제 이 앞에 이마트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운동 삼아 이렇게 이마트에서 추우니까 뺑뺑 돌고 있거든요. 이마트 춥잖아요. 그러니까 한 5바퀴 돌면 운동이 되니까. 이제 이마트 가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뭐 이상한 물건 있으면 쳐다보는 거예요. 뭐지? 이게 어텐션이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천 같기도 하고 뭐냐 이게? 이 앞에 있는 게 천이잖아요. 뭐지? 뭐 설명서 봤더니 극세사로 만들어 가지고 깔끔하게 닦을 수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뭘 닦는 건가 보네? 관심이 좀 가요. 그럼 나도 이제 칠판을 닦아야 되니까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다가 아무리 봐도 디자인도 괜찮고 구두 닦아봤더니 이 구두 되게 잘 닦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구두 닦아봤더니 오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이제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칠판 닦아서 안 되면 구두나 닦자. 이제 이런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과정이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합리적 구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나는 뭘 사야지라고 목적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로 어떤 충동이냐 그러면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막 광고에서 난리를 쳤던 것들을 집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관심이 굉장히 작고요. 이럴 때는 관심이 굉장히 클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왔을 때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즉 고객 점유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명의 소비자가 왔을 때 10명을 다 잡으려면 고객의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니까 제가 카트를 끌고 다니겠어요? 당연히 빈손이겠어요? 그럼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저 새끼가 빈손이구나. 그러면 아직은 별 관심이 없는 놈이네. 그러니까 앞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권하면 이거 한번 사보실래요? 이게 1+1인데. 그러면 제가 예 고맙습니다 하고 사겠어요? 깜짝 놀라서 약간 도망가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느낌 오시죠? 아니 이럴 때 아무 관심도 없는데 뭐 적극적이게 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럴 때는 뭐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잠깐 지켜보고, 혹시 눈이 마주치면 그냥 뭐 목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은 있다. 너 무시 안 한다. 예, 완전히 쌩까면은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놈이 사고 싶어가지고 막 지갑에다 손을 넣었다 뺐다 해. 그럴 때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이제 판매자가 딱 보니까 지갑을 꺼내고 있는데 계속 쳐다만 봐. 그럼 사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삐지기를 잘하거든요. 사겠다는 사람이 꼭 사겠어요? 열받으니까 절대 안 사겠어요. 그러고 좀 무시했다 생각하죠. 고객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좀 이렇게 멀리 두고,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뭐 극세사고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1+1이고요. 오늘 사시면 제가 특별히 샘플 다른 거 하나 드릴게요. 사세요. 바로 그냥 끌고 가는 거지, 계약으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련한 판매자는 10명 중에 9명을 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 노련하지 않은 판매자는요, 이걸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막 소비자가 오자마자 덤벼가지고 막 의욕만 앞서가지고 10명 다 놓치고 딱 눈먼 놈 1명. 그러면 누가 고객이 많겠어요? 노련해야 되겠어요? 아주 미숙해야 되겠어요? 노련해야죠. 그럼 노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판매자를 그냥 매장에 내보내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 고객적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각 과정에서
소비자와의 이 접점을 마련하고, 접점이라는 거는 친한 척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소비자의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의 접점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태도에 따라서 판매하는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책에는 이제 소개가 안 돼 있지만, 생략돼 있지만, 판매 사원에 대한 교육이 돼야 된다. 판매 사원.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죠.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 그 시장적인 마케팅입니다. 시장적인 마케팅은 482쪽이죠.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 그런 건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 시장을 점유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자, STP를 했는데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S 그러면 이제 시장 세분화예요. 그 다음에 니은 타겟팅 그러면 이제 표적 시장, 목표 시장 선정.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러면 차별화, 대급번. 그래서 이제 그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포피 믹스 그랬죠. 그래서 마케팅 믹스 또는 포피 믹스 전략이란 기업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품, 가격, 유통 경로, 홍보 외운다 그랬습니다. 각 부문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제 측면에서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말한다. 주로 이런 걸 어디서 많이 쓸까요? 당연히 상업용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은 나중에 천천히 봐도 되니까 골경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바로 이번에 고객 점유를 보자고요. 484쪽이죠. 전통적 시장적 마케팅은 공급자 일방적 접근에 따른 반성 때문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패러다임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수요자 입장이네요. 수요자 입장. 자, 부동산 시장의 경우 콘도 오피스텔과 같은 유행성 상품의 시대에서 소비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소비자와의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제가 접점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소비자와의 접점을 만드는 거 별거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죠. 간단하게 목례하고 인사하는 것,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객의 태도에 따라서 고객이 만족하도록 하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판매사원의 교육이 안 돼야 된다고요? 돼야 된다고요? 돼야 된다. 책에는 보통 이런 건 안 써요. 왜냐하면 이건 기법이니까, 사업 기법이니까. 그래서 고객의 태도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그게 이제 A단인데, 그럼 관계 마케팅은 뭐냐? 자, 이 고객적인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1등을 했다 치자. 즉, 우리가 판매사원들을 교육을 너무나 잘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판매사원들은 고객이 10명 오면 한 8명에서 9명은 계약을 성사시켜요. 그러니까 최고다. 그래서 이제 1등을 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1등을 할 수 있느냐? 아까 경쟁사가 문제라 그랬죠? 그럼 경쟁사는 바보가 아닌데, 우리가 왜 잘하는지 연구 안 할까요? 하더라. 그러니까, 판매사원들을 교육을 잘 시키더라. 그럼 경쟁사도 가만히 있을까요? 교육을 시킬까요? 교육. 그렇죠? 교육시키겠죠? 심지어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경쟁사가 판매사원을 스카우트 해버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잘 파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 받으세요? 미안한데. 왜요? 명함 주면서 나 이 회사 영업부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걔는 영업부장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관심이 가요. 당연히 지가 취직할 때니까 언제든 갈 수 있으니까. 그러세요? 식사 한번 할래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가죠. 가가지고 실은 3,000 받아도 3,700 받는데 이렇게 살짝 올리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영업부장이 진짜 잘하면 우리가 좀 더 드릴 건데, 게다가 보너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오실 생각 있으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따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가버려. 그럼 우리 회사는 전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경쟁자가 또 이제 치열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못 살겠다. 이제 1등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낸 게 뭐냐면 관계 마케팅이에요. 이건 정말 별거 없는 게 딱 기억할 게 하나인데, 이건 이제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게 뭐냐? 단골을 만들자. 단골. 다시 말해서
아까 시장 점유율은 지나치게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문제였고 한계가 있고, 이거는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회성 거래라는 게 문제예요. 일회성. 뭔 말이냐? 아무리 판매사원을 교육을 잘한다 하더라도 한 번 오는 고객은 팔아요. 그런데 그 고객이 계속해서 우리 제품을 사도록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속적 거래를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이 우리 제품에 대해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는 판매사원만 교육 잘해서 될 게 아니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알려야 된다. 그러면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든 뭐 아파트를 만들든 뭔 만들든 간에 안 팔린다고 잘 팔린다고요? 잘 팔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이 광고할 때 상품 광고도 하긴 해요. 예, 상품 광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광고를 많이 해요? 상품 광고예요? 이미지 광고예요? 요즘 이미지 많이 하는 게 이거요, 이거. 회사들이 뭐 하려고 돈을 쓸데없이 기부 같은 데다 쓰겠어요? 사회공헌 활동.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이유는 전부 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거.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날 그 삼성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보자. 맥은 더하지만, 그 아이폰은 더하겠지만, 그건 우리 거 아니니까. 삼성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뭘 만들어도 제가 볼 때는 잘 팔리죠. 삼성은 워낙 브랜드 이미지가 공고해요,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이제 옛날에 코카콜라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제 순위가 바뀌었어요. 이제 아이폰이 가장 높고, 삼성도 세계에서 한 50등, 60등 근처는 하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정도는 된다.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 한 20등 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건 제가 안 봤으니까 몰라요. 인터넷 뒤져보시고요. 그래서 관계 마케팅인데, 생산자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를 전제로 한 종의 마케팅 이론의 반성으로 양자 간의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양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 유지를 주축을 하는 마케팅 전략을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한다. 부동산 마케팅에 있어서도 브랜드의 문제하고 연관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관계 마케팅은 광고비가 덜 들어요. 보세요. 이거는 일회성이니까 물건 팔아먹으려면 계속 광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비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만 있으면은 계속 광고를 안 해도 소비자가 우리 이 브랜드를 믿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이쪽보다 많이 들겠어요? 당연히 적게 들겠어요? 당연히 적게 들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죠. 이제 부동산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제가 이제 그 건대에서 주로 강의하는 게 이제 상담사, 요즘 분양 상담사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법규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마케팅 강의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만은, 마케팅 강의도 좀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소비자를 만나면 두려움 없이 팔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광고인데, 광고는 뭐 여러분 나중에 할 건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완전히 격올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구정 잘 지나고 오시면 개발을 하고 금융 쪽으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뭐 간단하게 몇 개 풀어보고 그러고 정리하시죠. 문제 71쪽인데요. 71쪽에 이제 3자리 부동산 마케팅인데, 1번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 계획 시에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상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죠. 아까 뭐 포피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자체 마케팅과 부동산업, 즉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건 읽어볼 거예요. 3번에 고객지구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되는 매체 통과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자. 아까 제가 그랬죠. 소비자의 태도, 고객의 태도에 따라 맨날 강조해야 된다고요.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어야 된다고요. 왜? 강약을 조절해야 돼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백발백중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도 고객과의 연애 과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고객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나의 제품을 애정을 갖도록 한 다음에 밀고 당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그런 분들이 마케팅을 잘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4번에 공급자 전략 차원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걸 관계 마케팅이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요. 여기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이라는 게 차별하거든요. 이런 거는 주로 공급자 전략인데 그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시장 점유지, 시장 점유.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4번은 관계 마케팅, 여기 관계 마케팅이 아니고 뭐라고요? 시장 점유. 5번에 포피 믹스란 제품이나 가격이나 유통 경로, 홍보, 제품의 차별을 도모한 전략을 말하고 주로 상업용에서 많이 쓴다. 아까 봤고. 2번 부동산 마케팅에서 설명 중 과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상품의 소비자를 유사한 특성의 소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옳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에 그렇게 시장을 나누는 거예요.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케 만드는 재반활동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객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의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 시장에서 공급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중요하게 됐다. 여기 아까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어요? 얘가 구매자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구매자에서 공급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공급자에서 구매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거 틀렸네. 그거는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4번에 부동산 마케팅 수행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프로덕트 제품이나 프로모션, 촉진, 플레이스 유통, 그 다음에 플라이스 가격 등 마케팅 믹스가 있다. 퍼프 믹스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케팅 환경을 잘 고려해야 된다. 뭐든지 환경 고려를 잘 해야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케팅 쪽의 문제도 풀어보셨는데, 지금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느끼는 게, 여러분 여기요, 기본적으로 이것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얼마나 황당한 과목이냐면요,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대학에서 전공자는요, 대학에서 4년간을 공부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학원에 3년 더 해요. 박사과정 하면서 보통 3년 더 하거든요. 평생을 연구를 해요, 마케팅 하나만. 그래도 마케팅을 몰라가지고 마케팅 전체를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극히 일부를 강의해요. 대학 선생님들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장조사론을 따로 강의하고요, 제품 기획론을 따로 강의해요. 그러니까 판매 기법 따로 강의하고, 사후관리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이걸 따로 한다고요. 연구는 아니나 지금 30분 했거든요. 30분 해가지고 혼자 다 해버린다고? 제가 마케팅을 전공하고, 저 회사에서 했던 게 마케팅이에요. LG에서 주로 했던 게 기획이거든요, 주로. 제품 기획. 근데 저는 한 반평생을 마케팅을 했는데 몰라, 마케팅이 뭔지 모르겠어. 그나마 저처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마케팅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책에 있는 거 얘기 떠들고 끝나. 그냥 모르니까 뭘 어떻게 알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케팅이 넓고 방대한데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30분에 끝내래. 이게 개론이에요. 이 역 같은 과목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한 30개 과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30개. 그러니까 결혼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힘들면 합격 못하냐? 아니, 합격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공부를 했던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다행히 여러분 뭐 일정 부분 암기는 책임지고 뭐 점수도 책임지겠다고 하니 복습하십시오 그러면 좀 해주고 그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안 그러면 정말 감당 못해요 제가 나중에.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서 일정 부분을 기억을 안 하면 거기다 뭘 얹지를 못해요. 이게 넓혀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꼭 부탁드리는데 오늘은 뭐 복습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늘 이건 뭐 그냥 재밌게 듣고 다음에 또 들으면 되죠. 근데 투자 이론 같은 경우는 정말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짐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느낄 겁니다. 이제 나중에 느껴요. 이제 그래서 목에 턱 걸려가지고 공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안 해놓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